네, 안녕하세요. 초선 박사 16회 시작합니다. 야, 여전히 초선 박사가 어색하네요. 네, 대본에 또 초선 박사리라고 써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김현정 의원님의 오늘 급하게 일이 생기셔가지고 그 빈자리를 이용우 의원님이 2배로 메꿔주시기로 갑자기? 2분 전에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다들 어떠셨나요? 날이 엄청 더워졌어요. 아유. 7월 시작되자마자 불볕더위. 습도도 높고. 네. 예.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 뉴스 보는 맛을 삽니다. 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내일 또 한달 맞아요. 있어요. 30일 네, 기자회견인가요? 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짧은 기간에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운홀 미팅하면 이게 그 준비하시는 특히 이제 광해탕 차장분도 긴장하시던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광주 전남 타운홀 그러니까요. 미팅할 그 때 조금 예. 네. 원래 예정된 것보다 더 그냥 자유롭게 많은 참석자들 하고 네. 그죠? 질의응답 실제로 막 그냥 진행하시고. 예. 아이, 좀 자꾸 그 자리에서 어려운 질문 계속하시고. 그러니까요. 아이 진짜. 네, 기자들하고 사실 기자들이 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대통령님하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네. 진짜 사람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은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식사하다 왔고요. 네. 왜 말씀 못하세요? 아니 저기 여의도 앞에서 비밀 회동을 하다 오셨나? 우리 저기 국회의장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왜 거기만 사주셔? 역시 비밀 회동이었어. 측근이시구나. 먹다가 네. 왔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제가 다 식사를 못 하고 국회의장을 마다하고 지금 새날 시청자들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시청자분들과 약속. 오늘 국정기획위원회 갔다가 같이 또 우리 네, 저희 그 데이터 센터 상암동 데이터 센터 현장 방문. 네. 갔는데 예기치 않게 이용우 의원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왜 온 거지? 그러니까 두 분이 국정기획위원회 멤버시죠? 네, 저는 기후에너지 특별보좌역으로 들어가 있고 이용우 의원님은 사회 1분과. 네. 사회 1분과가 노동. 고용노동부랑 여가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그다음에 인권 파트 요 정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개혁 TF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이용우 의원님이 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정부에서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그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 찾아서 고치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은 데이터 센터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규제개혁 TF가 아니고 규제 합리화 TF더라고요. 규제 합리화 그래서 TF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규제 합리화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모든 규제를 혁파하자,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필요한 거는 만들고 필요 없는 거는 없애서 요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규제를 좀 개선하자는 취지고, 대체적으로는 그 경제 운용이라든지 이런 기업 경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들은 많은 부분 완화해서 기업 경영 그리고 이제 성장의 어떤 그 밑도를 놓자라는 취지가 또 한 축에 있는 거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그건 규제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또 보완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규제 합리화라는 명칭을 계속 쓰더라고요. 적절한 네이밍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합리화란 말은 좋네 보니까. 네. 원래는 규제 혁파, 뭐 규제 뭐 그렇게 하는데 합리화니까 되게 실용주의.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용주의 느낌이죠. 네. 저희 이제 채팅창에 슬슬 입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항상 오시는 것 같아요. 수수님이 오늘도 4명 완전체 방송이 아니다. 오늘도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는데 지난주는 4명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저도 왜 안 오신 건지 누가 알 수가 빠진 없네요. 거죠?
누가 빠진 거지? 예? 누가 빠진 거죠? 누가 빠진 거예요 지금 도대체? 아니, 시청자분들과 우리 저 청취자분들 약속을 이렇게 어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네. 지금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여러분 아니 저기 후원 계좌도 내려주세요. 저기 아니 맞잖아요. 여기 참석 안 하시면 여러분 김현정 TV 빨리 방문하셔가지고 빨리 오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누가 빠졌는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제가 말했습니다. 후원 계좌가 하얘가지고 잘 보이네 저게. 후원 계좌 네. 계속 떠 있으니까요. 네. 방송 보시다가 한 번씩 주목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저희 첫 번째 주제 국정기획위원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용우 의원님 국정기획위원회 발제 한번 들어볼까요? 예.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3주차가 됐습니다. 3주차가 됐는데 사실 뭐 일단 주제를 이렇게 잡긴 했는데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입니다. 보안이고 그래서 우리 국정기획 조승래 대변인께서 원보이스로 국정기획위원회 상황들은 좀 다 대외적으로 얘기하자 이렇게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국민분들이 좀 굉장히 관심 있는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어가지고 보안과 좀 그 관련성이 좀 아슬아슬하게 또 그래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주제를 한번 삼아봤고요. 지금 3주차로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하는 주요 역할이 뭐냐면 결국 국정과제 선정입니다. 국정과제 선정을 위해서 지난 2주 동안은 뭘 했냐면은 국정과제 지금 일흥 100대 과제 정도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100대 과제에 들어갈 그 각 부처별 국정 과제들을 선별을 하는 작업들을 2주 정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윤곽은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정 과제 목록을 각 분과별 부처별로 좀 취합해가지고 제출을 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통합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각 부처별로 분과별로 제출한 것들을 그래서 통합 조정하는 회의를 이번 주에 좀 진행하고 다음 주 초 되면 국정과제 목록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100개 정도를 확정하는 걸까요? 100개 정도 조금 늘어나면 뭐 한 10개나 20개 정도 문재인 정부 때 100대 과제였고 윤석열 정부는 120대 과제였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윤석열은 120대 과제에 뭐가 들어갔는지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또 진보적인 과제들도 막 저 환경 기후 그래요? 쪽에서는 있었어요. 뭐 화력 발전 비중을 임기 내에 뭐 40%대로 낮추겠다든지 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든지 막 이런 게 들어 있었더라고요. 판매 중단이요? 네, 2035년인가 40년인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게 시민사회에서 많이 요구하던 공약이긴 했는데 그걸 거기에 넣었었더라고요. 네. 좋은 말 대잔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도덕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선거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 잘하는 대통령 후보, 성과를 낼 줄 아는 대통령 후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죽어라고 일하는 대통령 후보 이 세 가지 그거를 계속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결국 이제 들어섰는데 정말 제대로 일해서 제대로 성과 내고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주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한 달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행보나 언행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이제 그 국정 그 기획위원회 이 국정과제를 좀 교통정리하는 회의에 들어갔는데 제가 첫 발언을 좀 했습니다. 실세신 것 같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이 55명이거든요. 두 분이 실세 아니야 두 분이? 네. 55명인데 그 과제를 선정하는 회의에 들어갔다는 건 가지 교통정리하는 회의는 순차적으로 해서 네. 지금까지 말한 건 보안이 아니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제가 이 얘기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 하나만큼은 엄청난 의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 그냥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대 과제로 하지 말자. 110대 과제, 120대 과제 정도는 해가지고 정말 일에 대한 의욕과 성과를 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회를 더 주자.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파격적으로 200대 과제 정도 하시죠. 120대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과제 이행률이 또 이게 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또 불을 지르고 오셨군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소위 이행계획서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과제 목록을 이제 한 100개든 110개든 뭐 이렇게 정하면 그 과제 목록에 대해서 5년 동안 구체적으로 각 부처별로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1번 국정과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한 이행 계획을 작성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일정으로 재정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쓰는 연도별 작업을 계획과 네. 예산 투입 계획까지. 그런 작업들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행 계획서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작성을 하는데 그 작업이 이번 주부터 이제 스타트가 되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5년 동안 각 부처에서는 이게 하나의 자기네들의 5년 동안의 업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업무 지침이 되는 거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처들이 이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행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이러면서 이행 계획서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정기획위가 이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청사진, 나침반 역할을 네. 하잖아요.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지금 그 사이다 같은 그런 이제 청량감을 느끼는 이유가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대통령분 물론 이제 우리 이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분들은 다 이제 훌륭하게 잘 했지만 근데 이제 대부분 좀 상당히 정치적이고 경험이 없이 한 분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인사 같은 부분 인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이제 뭐 정치인 중진분들 뭐 4호선 뭐 정성호 의원님이나 윤호중 의원님도 하고 또 이제 기업인 또 경제 분야 경제 산업 분야는 그쪽을 쓰고 또 이제 관료분들은 또 관료분들도 또 쓰고 또 학자분들 쓰면서 되게 골고루 적재적소에 쓰는 걸 보고 아 저도 야 좀 잘한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마저도 비판할 수 없는 물론 이제 우리 진보 진영이나 뭐 대부분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상당히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뭐 토론회 같은 것도 이제 뭐 보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터놓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본인도 사회 보시고 진행하시고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더 추가 질의하시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시는 거 보고 약간 불안감도 있죠. 그러다 보면 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이제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그게 옛날에 경기도 때도 그렇고 성남시장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본인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속도감도 있고 인사하면 인사 또 현장이면 현장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희 댓글창에 누군가가 초선 박사 화이팅 그래가지고 아 초선 박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 누구지 하고 봤는데 평택 김현정 TV 그래요? 김현정 의원님이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못 오시고 어디 가셔가지고 결석하셨는데.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저희를 그런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계시는 잘하고 오늘 네. 계시면서 이제 이게 나오신 거죠. 어쨌든 김현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이 쓴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밌는 분이. 근데 제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공통 공약, 국민의힘의 공약과 우리 당의 공통 공약을 그 국정과제에 반영해서 협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좀 구체적으로 이게 거기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원래 지금 이제 기본적인 기조가 대선 기간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국정 과제에 반영하는 방식. 그러니까 국정 과제라는 게 이제 큰 타이틀의 100대 과제가 있는 것이고 그 각 과제별로 각 국정 과제별로 실천 과제라고 해가지고 좀 쪼개지는 하위 과제들이 또 있는 것이고
각 또 실천 과제별로 세부 과제가 또 배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쵸. 배치가 세부 되잖아요. 단계까지 가면 뭐 한 500개 정도 네. 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공약이라는 게 대국민 약속이었고 이게 이제 허언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공약은 최대한 반영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공통 공약이 됐든 아니 됐든 이제 최대한 반영하는 거고 공통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원내에서 최대한 어쨌든 양쪽에서 다 합의된 내용이니까 이견이 없는 부분이니까 신속하게 좀 처리하자. 법이면 법, 예산이면 예산 굳이 이렇게.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사실 그쵸. 우리가 지금 할 것이 네. 구체적으로 지금 하면 나와 되거든요. 있으면 하면 네. 되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공약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국정기획위원 하신 분이었나?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시적인 공약들을 이제 100대든 뭐든 해가지고 공통 공약이든 진행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지역 그때 선거 때 대선 공약이가 지역 공약을 했었잖아요.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공약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묻힐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국민들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공약들이 네. 오히려 피부에 와닿는다 생각하고 네.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공약들 각 지역구마다 했던 공약들 같은 경우는 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네. 좀 챙기고 네. 딱 한 가지예요. 그런 공약들이 잘 논의되고 진행이 되고 폐기할 건 폐기를 하더라도 네. 논의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역구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중심 잡아주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 큰 공약이 아닌데 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해버리면 이건 또 다음 지방선거 때도 그렇죠. 또 이제 욕 먹고요. 맞아요. 왜 그때 대통령 말씀하신 그 공약 아니냐? 뭐 의정부도 또 여기 고향 거기도 네. 공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작은 거라도 좀 챙겨야 한다 봐요. 왜냐하면 현수막을 걸어서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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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적인 그럼요. 지역 공약들은 사실 당연히 챙겨야 네.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소통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저도 이번 주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꾸려졌고 여기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서 그 앞이 사실 집회와 맞아요. 시위와 기자회견에 장이 그러네요. 됐어요. 네. 근데 뭐 그런 분들 오실 때마다 제안서 들고 오시는 것도 받고 네. 또 국민 소통 버스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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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도 운행을 하고 네. 또 온라인으로도 의견 접수 창구도 네, 있죠. 의견 네. 접수 창구를 새로 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이거는 정말 5년 안에 꼭 실현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가감없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님이 앞서 우리가 소통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또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네. 현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부 조직 개편을 언제 발표하는 거예요?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은 가장 이제 빠르게 해서 이거 보안사항 이제 아니에요? 보안사항?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논의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은 잡은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발표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대통령실하고도 또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국정과제 발표는 7말 8초 정도 예상하는데 정부 조직 개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보다는 좀 빨리 뭔가 좀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논의, 부처 간 논의만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하는,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상으로 이제 의견들이 접수되면 부처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배당이 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원래 공약사항에 대한 국정과제화 작업도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 제출한 내용도 이거 국정과제로 삼을 만한 이슈인지 아닌지를 각 부처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검토하고 필요하면 반영하게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고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계속 시간 끊김없이 이제 진행이 되고 요구사항 전달하면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제 요구안 받고 필요하면 간단하게 또 얘기도 나누고 면담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요한나 어머니도 만나셨죠? 이제
그 MBC의 기상캐스터. 괴롭힘 그 이제 돌아가신 고 오요한나 씨 이제 어머님이랑 그 관련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내용을 좀 받았고요. MBC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공식 사과 자막까지 내보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아쉬운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 MBC 관계자들을 저희 의원실로 불렀고 해서 좀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보관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좀 MBC에 적극적으로 좀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날이 점점 이렇게 더워지니까 예. 이렇게 날 정말 힘든데 밖에서 그렇게 외치고 막 의견을 막 수달 짧게는 수주 뭐 길게는 수년간 외치시던 분들이 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시니까 또 예. 이렇게 찾아오시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 또 뭐 8월까지 8월 활동하나요? 초 8월 정도면 초까지?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것 같긴 한데 네, 또 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네. 짧은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 보안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새날에서 많이 풀어주시고요. 원래 한 60일 정도 예상했는데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하자라는 기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뭐 밤까지 야근하고 이런 게 거의 매일 반복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출근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기획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좌역 이런 분들이 몇백 명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아침이든 밤이든 토요일 뭐 주말이든 이런 거 없이 계속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더 풀 가동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남지 계속 않아서. 몰아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 그럼 두 번째 주제는 이번 주가 임시회가 금요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임시회 안에 꼭 처리해야 되는 게 있죠.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추경이 두 번째, 우리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 추경안이 지난주에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회 오셔가지고 시정연설하면서 저희 제출하시고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규모가 30조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 15조 2천억 원,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물가 안정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5조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경기 진작은 아마 그 민생 회복 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하는 그런 예산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사실 세수 결손이 해마다 수십 조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은 미리 고치자 그런 의미에서 세입 경정도 10조 3천억 원 진행을 해서 총 30조 정도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그래서 너무 골목골목 경제 어렵다. 우리 선거 기간에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이제 한숨도 듣고 했는데 이 추경을 통해서 빨리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쟁점이 되는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이 월요일, 화요일에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을 할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몇 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엄청 물고 누르지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 항상 얘기하는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거는 사실 최은희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예산 소위는 아니고 이번에 행안위 전체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차관한테 질의했던 게 김민재 차관한테 언제 정도 실행하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7월 중순 2주 안에 이번에 의결하면 7월 중순에 할 수 있다. 지난번에 민생회복 쿠폰을 진행했을 때 그때 한번 2달 걸린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코로나 지원금은. 그래서 그때 같은 일이 없도록 그래서 경험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2주 내에 할 수 있다. 다만 그때 논의됐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이 몇 조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행안위에서 문제 제기했었고 그 전체에서 그래서 예결 소위에서 국비 전액으로 이제 조정을 했죠. 그래서 1조 5천억인가를 지방정부 부담을 없애고 그쵸. 국비 전액을 했죠. 국비로 그걸 이제 것으로. 국회 행안위하고 예결위는 넘겨서 아마 이제 박지희 의원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거 발행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100% 국비 지원하는 것까지 바꿔가지고 뭐 반대 표결 없이 그냥 전 합의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뭔가 변한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전체일 때 약간 딴짓까지는 아닌데 좀 뭔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박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효과가 있겠냐, 이거 한 2달 정도 있으면 뭐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뭐 윤석열 정부 때나 할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예결소에 가가지고 본인들 좀 약간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이거 국비를 전액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서도 오케이, 우리 여당도 오케이 해가지고 지방정부 부담을 없애는 거를 이제 국힘한테 우리가 명분을 줬죠. 그러면서 그 전액 국비로 이렇게 통과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도 합의 처리한 셈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명분을 주고 네.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동안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이제 상임위 저희는 아직 산자위. 네, 산자위는 아직 예산 그 전체 그 회의에서 표결을 통과 못 시켰거든요. 아직 예산 소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요? 보류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하는 예산을 그 이자 지원하는 거 1,000억 원 정도, 그리고 그냥 보조금 주는 거 120억 정도가 있는데 그걸 늘리자고 했어요. 근데 훨씬 더 늘려야 돼요. 원래는 그 윤석열 정부 초반에 했던 금액의 지금 절반 정도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는 늘려야 우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우리가 2030년까지 할 일들을 지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그마한 공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민생 경제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되고. 근데 태양광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양광은 안 돼.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 시장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얘기를 했죠. 그 산업부 관료들한테 얼마나 되냐, 중국산의 비중이 60% 정도 된대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한국산이 40%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좋은 거는 우리가 무슨 제도적으로 좀 우리나라 업체들이 유리하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탄소 포인트제 이런 거 해가지고 생산 과정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에만 보조금을 줄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산 패널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더더군다나 보조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요새 중국산이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물량으로 밀어내는 거 우리 업체들이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을 봐라, 40%나 국산이 있고 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니까 앞에서 40%나 된다고? 못 믿겠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네, 그리고 숫자를 들이대도 숫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신앙과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태양광은 안 된다. 이건 중국만 이롭게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예산 통과를 못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저희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산 심사 보류해놨고 물밑으로 이제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에요? 우리 당이죠. 그래서 우리가 밀어붙이려고 하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안 되면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근데 태양광을 진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건가? 그게 이유라니까요. 그 논리는 깨졌는데도 다른 이유가 그 논리를 못 믿겠대잖아.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 논리가.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보고. 우리한테 신념을 기반으로 행동한다고 하는데 그쪽이야말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환노인데 환노에서 쟁점이 됐던 거 다른 거는 다 무난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무공해차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목표 달성이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연도별 감축 목표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무공해차로 이제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 수단으로 이제 보조금 지급이 있었고 근데 보조금이 계속 다운이 돼 왔던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나마도 그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 예산들이 잘 집행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전기차나 수소차가 이제 많이 구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꾸로 또 예산을 그냥 확 깎아서 줄여놔. 왔어요. 4천억이 넘는 예산을 관련 예산을 깎아지고 와가지고 아니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매우 중요한 한국사회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나 뭐 방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예산만 깎아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거를 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것도 국민의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동의해줬어요. 못 살리겠다. 못 살리겠다. 못 살리겠다. 왜 살리냐. 뭐 이거를 집행도 안 되는데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무슨 방법이 있는 거냐. 예산 살려봐야 어차피 이거 또 불용 날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릉 뭐 타당한 지점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항목을 이제 바꿔가지고 그 내연차를 전기차로 이제 전환해서 대체 구입하는 분들한테 이제 전환 지원금 형태로 주겠다라는 이제 항목 사업으로 이제 편성은 한 3천억 좀 넘는 거를 이제 살려놨는데 예결특위에서 이제 이게 살아남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산 소위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 잘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경이 아까 그 행안위에서도 그렇게 되긴 했는데 국민의힘도 이걸 무작정 반대하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이나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의힘도 다 인지하고 있을 텐데 무조건 이것을 이거 뭐 이러저런 이유로 반대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저런 방식으로 저는 이번에 추경 본회의 처리도 저는 뭐 합의 처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뭐 이제 국정 지지율이 60%를 육박하고 있고 네. 대구 경북에서도 그 민주당이 거의 이제 따라잡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한 달 동안 거의 지지율 급물살 타고 있고. 근데 저도 이제 약간 이제 놀란 건 추경에서 이제 그렇게 합의 처리가 되고 또 상법 개정안도 저쪽에서 이제 3% 룰도 3%인가요? 합의했죠. 합의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 보고도 이게 상당히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의 이제 유권자들이나 또 언론이나 여론 같은 게 본인들한테 비호의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뭐 상법 같은 경우는 뭐 주주들, 그 개미 주식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또 추경 같은 거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 총리 인사청문 거기서 이제 전선을 자기들이 치고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하는데 큰 틀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지금 임기 초 그 드라이브 대해서는 아마 저쪽에서 같이 안 하면 본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게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발목을 잡더라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황이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끌려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언론 플레이는 엄청 하더라고요. 저는 이 추경 관련해서도 요건 하나는 우리 이제 당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장기 연체자들 빚 탕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이나 굉장히 이제 나쁜 사업인 것처럼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뭐 봉이냐. 그리고 외국인도 뭐 지원을 받는데 뭐 정체불명의 외국인까지 지원해야 되냐 막 이런 식의 약간의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그 파고드는 그런 좀 악의적인 비판이 저는 너무 많다. 근데 이 비탄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7년 이상 연체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이 채권은 거의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영원이라고 보자. 이렇게 이미 좀 그렇게 하는 게 포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프로그램이고 그냥 신용불량자라는 걸 멍해를 쓴 것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국가가 재정을 계속 써야 하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재기하셔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하면 우리가 다시 환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무작정 이게 악의적으로 그런 빚을 안 갚으려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의미의 예산만은 아니다. 이런 네. 거를 좀 잘 이해를 시켜드리고 우리가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성실하게 계속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조금 뭐 이율의 혜택을 준다든지 뭐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기존에. 네. 그래서 좀 그런 거 우리가 잘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추경 예산이 이제 몇 가지 큰 항목이 이제 있는데 뭐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제 좀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이제 반대하는 논거가 이제 별로 없어요. 타당하지 않고. 그래서 내란으로 망친 경제를 국민의힘 억지로 다시 한번 또 망친다라고 하면은 여론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더 고집은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계속 이렇게 이제 밀고 가면 결국은 이제 아마 내일은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경 본회의는 모레 정도 이제 추경 본회의가 이제 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국민의힘이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계속 고집 부려서 우리가 단독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크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반대하는 논거들 보면 제가 보는 딴지가 좀 있고요. 뭐 이렇게 정치하거나 치밀한 논리가 있는 건 아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 도저히 안 되는 건 상법 개정안이나 민생 쿠폰 같은 거는 동의를 해주고 나머지 같은 경우 아까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아까 배드뱅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예산이라는 거는 부족하고 좀 틈이 있더라도 시적절하게 타이밍상으로 집행을 하면서 보완하는 게 예산이고 이게 법 개정할 때는 물론 이제 논의하고 법안서에 가서 하는데 예산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2의 IMF 해가지고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럴 때는 그런 부분까지 막 일일이 따지고 논의하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의힘의 논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가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1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그런 일이 폐업하고 있는 거 3개월 아니에요. 만에. 그렇게 방치하고 나서 인제 와서 그런 말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좀 무책임하고 좀 어찌 보면 좀 선동에 가까운 그런 비판들도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외국인 지원한다는 것도 기존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거 할 때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들은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그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사실 누구누구를 지원할까를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 당연히 하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정말 흠집 내기 위한 그런 흠집 내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국민의힘 지금요 되게 무기력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뾰족한 논리도 없고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좀 뭐랄까 조직적으로 홍보하는 어떤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어서 별로 이제 타격감도 없고 이제 임팩트도 없는데 그나마도 그런 행태는 분명히 여론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국민의. 아 지금 쇼츠용으로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저희 한 방에 이렇게 콕 때려. 대화하는 가운데 유을 집사님께서 최원일 의원님은 이번 국무총리 인사검증 청문회에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원래 어떻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선비, 양반. 근데 여전히 선비 스타일로 하시긴 했는데 교수님 스타일로 했지 뭐.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최현일 의원님 발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뭐 저는 아니고 이제 인사청문 지난번에 못 나왔죠. 제가 못 나가지고 인사청문회 마치고 뭐 이제 약간 후기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평가를 하면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이제 김현 간사님 포함해서 함께 또 식사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서로 얘기 나누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팀워크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 저는 제 역할, 김현우님은 진행하면서 싸워주고 박선호 의원님은 한번 딱 치고 게릴라시 치고 박선호 의원님 또 계속 위원장님 심기를 긁는 전용기 역할인 것 같은데. 의원은 주진우 마크를 하고 저는 뭐 누구죠? 김희정 의원인가? 네, 김희정 네. 의원하고 이제 주로 후보의 장점, 미담 같은 걸 주로 하면서 그리고 한정희 의원님은 전체적으로 또 약간 중진으로서 분위기 다 정책질을 해주셔가지고 한정희 의원님도 네, 김기혁 그래가지고 의원님도 계셨죠. 오 의원님은 주로 이제 경제나 정책, 비전 같은 거 국정기획위원회 또 멤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팀워크 좋았고 저희들 평가는 뭐 퍼펙트하게 또 야당이 이제 청문회 전에 여러 가지 그 여론 청문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후보의 뭐 재산 문제, 도덕성 시비 거는데 막상 청문회 딱 현장에 가 보니까 없어요. 뭐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어. 아, 그래요? 그래서 긴장했죠. 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주진우 뭐 얘기 나왔는데 주진우 똑같은 혼자 얘기 애쓰긴 하더라고요. 하고 뭐 곽규태 의원도 뭐 똑같은 얘기고 김희정 의원이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뭐 제가 계속 이제 논문이나 몇 가지 건들 다 반박해가지고 무거운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후보께도 이제 너무 고생 많으셨더니 후보가 평정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맞아요. 깜짝 놀란 게 옆에 나는 바로 앞에서 보겠는데 야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상당히 얼굴이 붉어지면서 답변할 때 흥분할 텐데 끝까지 평정심 잃고 차분하게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부당한 공세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틀 동안 잘 참으셨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묻더라고요. 그거 어머님 그 사진하고 신사복 광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담 것도 있는데 김민석 의원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찾았죠. 왜 그러냐면 어디서 저희 그 후보님이 쓰신 책 한 5권 있었는데 네. 그걸 다 우리 의원실 우리 멤버들 다 나눠서 읽고 저도 한 2권 읽었는데 저도 김민석 후보님을 총리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았어요. 그냥 옆에 지역구고 가까운 제가 존경하는 이제 총리 후보님만 잘 몰랐다는 생각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당한 이제 야당의 공세에 결국은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후보의 장점 그리고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면을 한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후보가 물욕이 없고 또 청렴하고 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충정이 있다는 걸 보였는데 그래서 책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머님을 딱 그랬죠. 그리고 김춘옥 여사님인데 저도 어머님 조남도 처음 알았고 근데 어머님이 민가협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민주화 실천 가족 뭐 연합회라고 협의회. 그러니까 그 당시 전두환 독재 정권 때 학생 운동하다가 다 이제 끌려갔잖아요. 그 가족들이 다 모임이 그거를 창립을 해서 거기에 초대 회장을 맡았고 이한열 여사, 박정철 고문치사 그런데 다 주도적으로 했고 나중에는 박종철 기념사업회 그것도 본인이 만드셔 하시고 어떻게 보면 김민석의 어머니보다는 그냥 그 민주화 운동의 데모로 다 알려져요. 김민석 후보하고는 별개. 그래가지고 그 사진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그 어머니가 김민석 후보의 어머니인데 처음 알았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또 그 당시 이제 학생 운동을 했거나 그 당시를 살았던 분, 또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했던 이제 세대들 간의 어떤 그 시간을 넘어서 공감. 왜냐하면 미안함도 있었고 또 김민석 후보가 이제 18년 동안 이제 정치적 풍운을 겪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 보통 18년이 아니라 4, 5년만 정치를 하다가 그렇게 잘 나간 정치를 하다가 그만두면 소위 이제 망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그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버드 케이스 가서 석사 받고 로스쿨 가가지고 뭐 박사 받고 또 칭하대 받고 그래서 공부를 했더라고. 그 시간 동안 공부로 다 하는 거야. 그 에너지를. 그러고 나서 돌아오셔가지고 복귀하면서 그게 이제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통찰력.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특급 참모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란 그리고 가장 놀란 게 그 당시
작년 9월달에 계엄을 예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저는 그 얘기 듣고 아이 설마. 근데 결국 계엄이 터졌고 계엄을 막아냈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탄핵시켰고 정권 창출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통해서 이제 청문회 끝나니까 이제 그래도 이런 김민석 총리 후보 같은 정치 또 수많은 이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도 있고 정치인도 있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좀 그런 생각 들고 감사한 마음 들었고요. 아니 근데 네. 여기 말씀하시는 동안 여기 짤 같은 거 계속 보여주셨는데 김민석은 바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청문회 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건데 이제 바보 하면 이제 우리가 노무현 바보 네. 노무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신사법 광고 2억 받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마포에 있는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더라고요. 지금 마포 25평 아파트가 10억 2억 돼요. 그러면 지금 집도 없는데 그 당시 그때 그걸로 그냥 집 사고 또 개인의 보상금 양다를 추구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옥고를 있었는데 3년 치러가지고 보상금이 맞아. 1억 보상금도 5천 안 나오는데 받았다는 그것도 안 거죠. 받았어. 왜 안 받냐는 게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한 것만 해도 그걸 보상받았고 그걸 받는 건 아닌다 해가지고 안 받았더라고. 1억 5천 있으면 지금 채무 막 논란 맞아. 있잖아요. 그 돈 다 이미 갚은 돈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고 또 추징금 다 갚았어요. 전두환 같은 가산세까지 경우는 막 해가지고.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수천억 추징금 안 갚았잖아요. 전두환. 이 양반은 계속 갚았어요. 갚고 났는데 부당 추징금에 대한 또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또 환급 안 받았어. 굳이 그런 것도 받고 해가지고 이 보면서 참 바보 같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이제 바보 김민석이다라고 했더니 뭐 그런 해석이 좀 그랬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이다. 진짜 그리고 대통령께서 네. 총리로 지명할 만하다. 그럼 내일 저희가 총리 인준 하는 겁니까? 내일 아니에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예, 내일 내일하고 본회의에서. 모레는 추경이고. 2시 본회의에서 이제 네. 인준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요. 뭐 당연히 인준될 것으로.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그 과정들 거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얘기 중에 하나가 6억 장롱 아유, 블라블라. 주진우 의원이 네? 그래서 고발하고 현수막을 다 걸었잖아요. 네, 현수막도 국민의힘에서 걸고 그래서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아직 당에서 법률위원장이시죠? 법률위원장 고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제 고발을 했더니 또 이제 무고죄로 또 고발을 했더라고 인청 의원들을. 아니, 제 이름이 검색하기 많이 나오면 뭐지 했더니 무고죄로 고발당했더라고. 아 진짜요? 예, 주진우 의원이 고발했나요? 국민의힘이 고발했나? 아무튼 주진우 법률위원장. 그래서 아니 인천 의원들 아마 왜 국민의힘 명의로 고발해요? 고발을 했을 것 본인 같은데. 장롱 그 고발했다고 무고죄로 저희도 고발했죠. 6명. 아니 현수막 고발은 여기서 하셨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왜 같이. 여기서 또 고발을 당하고 같이 고발했어요.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누구 근데 말이 맞는지 끝까지 가봅시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고발했어도 거리에 계속 그 현수막이 달려 있으니까 너무 요새 좀 보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앙선관위원회가 이게 되게 미온적이에요. 정당 현수막이면 웬만하면 손 안 대는데 네. 이런 거는 손을 좀 대줘야지 계속 안 그러니까 이 막 극악한 현수막들이 계속 난무하는 건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네. 혐오 표현. 인정했잖아요 스스로가. 네. 그죠? 인천인가 어디 페북에다가 뭐 올리지 않았나요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이제 풍자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했는데 인정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잘못 풍자더라도 잘못 얘기한 허위니까 그건 이제 아니죠. 명예훼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관위에서 판단해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국민의힘 현수막 말고도 지역의 곳곳에 뭐 미국도 인정하지 않는 가짜 대통령 막 이런 현수막 크게 걸었잖아요. 뭐 내일로 세계로 당인가? 근데 저희가 지역에서 하도 사실 보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네.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거든요. 저희 지역사무소에서 네. 게시자 연락처 적게 돼 있으니까 자기는 모르는 현수막이라고 막 대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현수막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 명의 그쪽에 연락해봐도 네. 그래서 이제 오리발 내밀고 뭐 법안이 아마 제출된지 모르는데
그 이제 현수막을 철거하고 그런 이제 결정은 지자체장이에요. 그렇죠. 지자체장이 그쵸. 하고요. 불법 현수막을 그리고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는 명백한 이제 그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가치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치하고 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건 선거법상 보호되니까 못 되고 그러니까. 15일 동안이니까 보호되고 음. 여기서는 또 안 돼. 그러니까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선관위가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사실상 명예훼손 수준의 선거법 위반하는 네. 현수막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좀 문제 있다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법안 발의하려고요. 하셔요.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은 철거할 수 있게. 철거할 수 있게. 아니면 선관위 내에서 뭔가 그 심의 기구 같은 걸 결정하는 만들면 심의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심의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판단할 수 있게. 왜냐하면 저기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물을 홍보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안전이 위에 있으니까 잘 챙길게. 알겠습니다. 제가 발의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최근까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최고위원회 들어가 보면 그 최고위원 이제 공개 최고위 할 때 이제 발언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발언문을 직접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근데- 핸드폰으로 네. 보시더라고요. 그 아마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발언이 짧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짧고. 맞아요. 예, 전체적으로 최고위원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 반절 정도 되는데 굉장히 짧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해 항상. 단호하고 그리고 되게 말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이거 보좌진 중에 누구 있어요? 그랬더니 직접 쓰신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그냥 막 오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이제 정돈된 상태의 어떤 내공이 없으면 그렇게 일주일에 3번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저는 그런 거 한번 쓰려면 막 계속 쓰고 고치고 하는데 아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어쨌든 오랜 기간에 단련된 뭐 내공이 있는 거고 다방면에 다분야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있는 거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국민의힘도 정말 정책적인 부분들 감당 가능한 사람인지 총리로서 이런 부분들 날카롭게 좀 하고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고 이랬어야 되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이상한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인사청문회가 문제입니다. 그런 지점에. 그래서요. 근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네. 개선해야 된다 그런 그리고 얘기도 진가를 하고 좀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좀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죠? 개선하시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니까 그것도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행안위가 인사청문회. 메인이에요 사실. 어,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행안 무도 정부 크고. 조직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챙겨주세요. 파이팅입니다. 네. 윤호중 장관님 오시면 잘 모셔야죠. 너무 중량감이 있으면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딱 중압감이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눌리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뭔가 그러니까. 좀 기회 아니, 누리신 것 때로는 같은데. 눌려. 때로는 국회와 저기 정부는 또 약간의 긴장도 있어야 긴장 관계도 있어야 되니까. 돌아오시잖아요 나중에 국회로. 돌아오실 때 문제야 이게. 아니 근데 진짜 말씀처럼 이제 총리 인준하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가 인사청문회 주간일 것 같은데 이제 환경부는 또 김성환 의원님 인청하셔야 되고. 네. 노동부도 할 거 15일. 아니에요. 네. 15일 16일 잡혔습니다. 네. 예? 환경노동부? 7월 15일 환경부, 16일 노동부. 야, 그럼 저희도 뭐- 14일 하고 15일 산자부 중기부 잡혔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 청문위원 되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준비를 안 하려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공개할 게 없으니까. 방어니까. 근데 준비를 하려면 더 어렵죠. 공격할 걸 준비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하더라고. 이게 여당 의원들이 더 책임감 갖고 대신 이제 방어하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팩트나 그런 거 딱 증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반박을 해주자. 안 해주면 후보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장관이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의 책무감이 이렇게 더 커진 것 같아요. 오늘 최현희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 저서 5권을 다 읽으시고 5권까지 아니고 2권 읽었어요 저는. 직원들이 한 5권 다 아 읽었죠. 이렇게 인청을 준비해야 권, 되는구나. 2권 읽은 것도 진짜 다 대단한 이게 책 겁니다. 속에 나왔던 내용들이었어요. 다 지린 내용.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초선 같지 않은 우리 초선 초선 박사잖아요. 박사. 박사도 아니고 박사 석사도 같은 아니고. 우리 박사. 최현희 의원님. 근데 여기 다 학사 아니에요?
저는 박사입니다. 박사예요? 여기 석사인가? 석사입니다. 난 학사 석사 박사네. 박사였어? 저는 아니, 너무 사적인 얘기인가? 네. 아니 뭐 저희 뭐 네, 보시면 학력을. 나와요. 저는 환경법 전공했습니다. 역시 법학 박사예요. 말하는 용어나 이렇게 다르더라고. 박사구나. 거리감 생기네 갑자기. 여가위도 조만간 해야 되고 또 네. 죽겠어요. 그렇죠. 여가위도 해야 되고 저는 또 이번 겸임.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가 나온 스타 스타. 최현일 어. 요렇게 마무리하죠. 초선 박사의 라이징 스타 최현일 의원님 아직도 안 떴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한 분이 안 계시니까 네. 조금 허전하긴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요 오늘 김현정 의원 발제가 사퇴한 시무정 맞아. 검찰개혁 오늘 비판. 사실은 심우정에 대해서 네. 얘기하시려고 아직 한 했었는데 3분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여기. 네. 오늘 오후에 갑자기 그렇죠. 뭐 사퇴 기자회견 같은 것도 했더라고요. 네, 사퇴했죠. 저 화면 나오나요? 심우정 검찰총장 자기가 했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고 마치 무슨 또 개몽하겠다는 시고 그러니까 형사사법 개혁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뭐 네. 네. 결론과 시기와 뭐 저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할 때 뭐 부작용 생기네 블라블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유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지금 논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뚝딱뚝딱 해서 이제 추진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논의입니다. 근 10년이 된 거예요. 근 10년. 그러니까요. 근 10년이 된 논의들이고 관련한 주장들, 논거들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다 올라왔어요 이미.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신중한 논의가 아니고 너무 뭐 경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맞지 않고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여론조사로도 확인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전혀 뭐 이 공감대가 없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면 되는데 수사기소 분리의 온전하고 완전한 분리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중요한 거 빠르게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길게 논의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한데 이렇게 이미 논의가 다 정리된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치우고 다른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때 내란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또 검찰을 어떻게 보면 검찰맨이라면 좀 위할 수 있는 충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기회 뭐 지기현 그때 석방을 해가지고 네. 즉시한 걸 포기했고요. 네, 즉시한 거 포기하고. 윤석열 내란수계를 내란수계 또 김건희 건이나 여러 가지 그 황제 수사 등 해가지고 여러 기회를 놓쳐가지고 결국은 거의 검찰 해체의 그 마무리를 거의 이제 자초한 거죠. 심우정이 본인이. 거의 냈다고 봐. 그래도 본인은 나가면서 그런 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검찰을 망가뜨리게 한 장본이라 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한 거 이거를 사실 그냥 담당한 검찰이 검사가 하면 되는데 심우정이 또 막 무슨 다 전국 무슨 뭐 다 검찰총장들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회의한 다음에 뭐 즉시한 거 포기 결정을 사실상 압박한 거잖아요. 본인이 한 거잖아요. 맞아요. 전 직권 남용 같은 뭔가 이 범죄 피의자다. 지금 고발했습니다. 그 직후에. 그렇죠. 웬만한 문제의식이 있는 건 다 고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시에 특별수사본부 검찰 박세현 본부장이 이끄는 검찰 내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비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심우정 총장이 뭐 형식을 갖춰가지고 나름대로 외관을 갖춰가지고 해보려고 해서 뭐 대검 부장회의도 소집하고 해가지고
그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을 묵살시키고 비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 직후에 말씀하신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로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수사받아야 될 피의자입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되고요. 하셨으니까 이제 네. 수사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연인으로 이제 원칙대로 수사 받으면 오늘 됩니다. 뉴스 보니까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뭐 박세영 특수본부장하고 맞아요. 뭐 그런 게 박세현요? 그게 나오대요. 구자현, 구자현 뭐 그래요? 주영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 그런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뻔했어요. 아, 그런 거죠. 네. 네. 저는 박세현 그때 당시 특별수사본부장하고 심우정 총장하고 소위 약속 대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잠깐 뭐 반항하고 뭐 저항하고 원칙을 주장하는 것처럼 하더니 그냥 바로 그냥 입장 바꿔가지고 그냥 똑같은 입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약속 대련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검찰총장이 아니고요. 빨리 물러나야 될 인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검찰은 이런 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검찰청으로부터 이제 업무 보고 안 받겠다 네. 했잖아요. 네. 이거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꾸 안을 가져오라고 해도 본인들은 이상한 것만 계속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기한 연기 시켜버렸고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어떤 업무 보고는 굳이 계속 이런 상태면은 받지 말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개혁 방안 써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네. 저희 안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저희 당 토론회도 하고 한 것 같은데 네. 뭐 그동안 논의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 이제 네. 시기가 왔으니까 사회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빠르게 실행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심우정 반드시 처벌받는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댓글도 주셨는데요. 저희가 빠르게 정권 초반에 속전속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 댓글 아니에요?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김현정 의원님의 발제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소화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끝내주세요. 네. 초선.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초선 박사. 수고하셨습니다.